남편이 584만 원 저축금을 시부모님께 드리자 전 즉시 퇴사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 미쳤어. 우리 엄마가 중병으로 돈이 필요한데 내가 584만 원을 부모님께 드렸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갑자기 퇴사하고 파리로 여행을 간다고? 장민혁이 전화로 소리치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요. 전 퇴사했어요. 내일 바로 파리로 떠날 거예요. 임선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그 돈을 자기 집안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도 제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있죠? 돌아와. 당장 돌아와야 해. 장민혁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왜 돌아가야 하죠? 임선우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전 지금 무직이라 시간 많아요. 천천히 즐기면서 돌아다닐 거예요. 전화 너머로 장민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죠. 29세의 임선우는 광저우 외자기업 재무 매니저로 청순한 외모에 온화한 성격, 성실함으로 유명했습니다. 2살 연상의 남편 장민혁은 국영기업 엔지니어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죠. 결혼 4년 차인 두 부부는 평온하지만 보람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주말, 거실에 모여 은행 거래 내역서를 펼쳐놓은 신혼부부. 여보, 우리 저축액 좀 봐요. 임선우가 모바일 뱅킹 앱을 가리키며 흥분했어요. 584만 원이에요. 정확히 584만 원. 정말. 어디 보자. 장민혁이 스마트폰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세상에. 진짜 이렇게 모았어? 네. 결혼 후 줄곧 절약했잖아요. 제 월급 440만 원. 당신이 160만 원인데 필수 지출 외엔 전부 저축했죠. 임선우가 남편 어깨에 기대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소라. 정말 수고했어. 장민혁이 아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년 동안 멋진 옷 한 번 사입지도 못했고 매일 도시락만 싸왔잖아. 미래를 위해 참는 거예요. 임선우가 달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584만 원이 있으니 이제 집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 교외 지역에 계약금 정도는 될 거야. 어느 동네가 좋을까? 내 생각엔 동쪽 단지가 괜찮을 것 같아. 좀 멀지만 환경도 좋고 가치 상승 여지도 있고. 584만 원을 모으기 위해 임선우는 정말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을 준비했고,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절대 식사하지 않고 항상 도시락을 가져왔죠. 솔씨, 왜 이렇게 절약해요? 가끔은 외식도 하는 게 어때요? 동료 김준호가 종종 권했지만 안 돼요. 미래를 위해 참아야죠. 임선우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만 절약해도 1년이면 160만 원인거려. 주말이면 다른 여직원들은 쇼핑을 즐겼지만 임선우는 집에서 다양한 절약 꿀팁을 연구했습니다. 여보, 이 할인 쿠폰 봐요. 장 보는데 18만 원이나 절약할 수 있대요. 임선우가 보물을 발견한 듯 흥분했습니다. 소라, 18만 원인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까지 적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게다가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뿌듯하고 목표의식이 생기잖아요. 장민혁도 저축을 위해 부업을 하며 주말마다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예금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두 사람은 큰 성취감을 느꼈죠. 여보, 이번 달에 또 440만 원 모았어요. 임선우가 매월 말이면 신나게 보고했습니다. 좋아. 이 추세라면 내년이면 집을 살 수 있겠는걸. 네. 그때쯤이면 우리 집에 강아지도 키우고 아기도 가질 수 있겠죠. 584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모든 꿈과 희망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문제에 관해선 의견 차이가 있었죠. 소라, 우리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어때? 한 달 후. 장민혁이 망설이듯 말했습니다. 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더 기다리면 우리 돈으로는 부족해질 것 같아. 내 생각엔 일단 재테크를 해서 돈을 불리는 게 어때? 투자는 위험이 있는데 만약 손실 보면 어쩌지?
난 집 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 결국 두 사람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반년 더 지켜본 뒤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 즉시 매입하기로. 어쨌든 이 일. 584만 원은 우리 공동 재산이니까 어떤 결정도 둘이서 상의해야 해. 임선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물론이지. 함께 모은 돈이니까 혼자서 함부로 쓰지 않을게. 장민혁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다. 임선우와 장민혁이 집 구매 계획을 최종 점검하던 중 한 통의 전화가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부부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장민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 장민혁이 전화를 받았다. 민혁아. 얼른. 빨리 와. 전화기 너머로 장민혁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장민혁이 즉시 긴장했다. 너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에 있어. 장민혁 아버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뭐? 엄마가 쓰러졌다고?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바로 갈게. 시립병원 응급실. 민혁아 서둘러. 의사님께서 상태가 위험하다고 하셨어. 장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상태는 어때요? 아직 검사 중인데 뇌혈관 문제라고 하시더라. 장민혁 아버지가 눈을 붉히며 말했다. 민혁아, 이번에 치료비가 꽤 많이 들 것 같아. 이때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환자 가족분 계십니까? 네, 제가 아들입니다. 장민혁이 재빨리 다가갔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초진결과 뇌혈관 폐쇄로 판단되어 즉시 시술이 필요해요. 의사가 엄숙하게 설명했다. 수술 비용은 약 3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서둘러 결정하셔야 합니다. 200만 원. 장민혁과 아버지는 멍해졌습니다. 오늘 밤에 보증금을 내시고 내일 아침 일찍 수술을 진행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민혁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임선우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임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의사님 말씀으론 시술이 필요하고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 정도 된대. 장민혁이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으며 중얼거렸다. 200만 원, 김선우도 놀랐다. 그럼 우리 예금은 다라. 이 돈이 우리 예금 거의 전부야? 장민혁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사람을 구하는 게 급하잖아. 당연히 구해야지. 어머니 생명이 제일 중요해. 임선우는 마음이 아팠지만 지원을 표했다. 내일 같이 수속 처리하러 가자. 괜찮아. 내가 혼자 가면 돼. 의사가 오늘 밤까지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했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장민혁은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오전 10시까지 수술비 전액이 입금되어야 한다며 재촉했다. 은행에서 계좌이체 수속을 받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잔고가 8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바뀌는 걸 보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을 생각하니 이게 옳은 선택이라 생각했다. 효도는 당연한 일이니까. 6시간 동안 진행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천만다행이야. 장민혁의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혁아, 이번 일은 내 덕분이야. 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장민혁은 돈이 아깝긴 했지만 어머니가 위험에서 벗어난 걸 보니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그의 결혼 생활에 큰 충격을 줄 줄은 몰랐다. 03 임선우는 다음 날 아침 계좌 이상을 발견했다. 매일 아침 가계부를 확인하던 그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자마자 얼굴의 핏기가 사라졌다. 88만 원이 어떻게 20만 원이 됐지? 그녀는 여러 번 화면을 새로 고침했다. 바로 그때 장민혁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여보, 이 계좌 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야? 임선우가 휴대폰을 건넸다. 장민혁이 화면을 흘깃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문제 없어. 어제 아버지께 68만 원을 보냈어. 어머니 수술비로 쓸 거야. 뭐라고? 임선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듯 했다.
왜 나랑 상의도 안 했어? 상황이 급했어. 게다가 어머니 생명을 구하는데 상의가 필요해? 필요해. 당연히 해야 했죠. 임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우리가 3년 넘게 모은 돈이에요. 무슨 권리로 혼자 결정한 거예요? 솔. 진정해.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야. 진정하라고? 장민혁 씨.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이 88만 원을 모으려고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아요? 내 고생 다 알아? 알아요. 3년 동안 20만 원 이상 옷 한 번 못 사봤어요. 밥값도 5만 원 넘게 쓴 적이 없다고요. 솔, 왜 이렇게 아꼈는지 알아요? 우리 집 마련을 위해서.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였죠. 임선우의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그런데 당신은 한마디로 내 3년 노력을 무너뜨렸어. 그럼 어머니를 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소리야? 장민혁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솔, 그건 내 어머니야. 위독한 상황에서 내가 방관할 수 있겠어? 구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하지만 상의는 해야죠. 그녀가 울면서 소리쳤다. 대출이나 차입 같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대출. 누가 우리에게 68만 원을 빌려줄 것 같아. 솔, 넌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이기적이라고? 임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보았다. 장민혁 씨, 지금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그래. 우리 엄마가 죽어가는데 당신은 여기서 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은 민혁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고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혁 씨, 똑똑히 들어요. 제가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태도를 따지는 거예요. 날 뭘로 보는 거야? 현금 인출기. 솔아, 이건 특별한 상황이야. 특별한 상황이면 나를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혁 씨, 당신 덕에 이 집과 이 결혼 생활에 완전히 실망했어요. 뭐라고? 솔, 너 지나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프니까 치료비 쓴 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 구하는 건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식이 틀렸다니까요. 솔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부터 이 집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을 거예요. 방문을 쾅 닫는 소리와 함께 솔은 침실로 들어갔다. 문 앞에 서 있던 민혁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엄마를 구한 건 정당하지만 아내와 상의하지 않은 점은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 다툼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는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일어나자마자 솔이 집에 없는 걸 발견했다. 오전 10시, 동료 준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민혁 씨, 부인님 오늘 출근 안 하셨는데요? 출근 안 했다고요? 아침에 회사 갔을 텐데요. 아니요. 아무도 못 봤어요. 민혁이 서둘러 솔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평온한 솔의 목소리. 솔아, 어디야? 준호 씨가 출근 안 했다던데? 휴가 냈어요. 무슨 휴가? 개인적인 일. 오후. 인사팀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장민혁 씨. 임선우 씨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본인 의사 맞습니까? 뭐라고요? 민혁은 천지가 뒤집히는 듯 했다. 계속되는 발신에도 응답이 없었다. 저녁 7시. 거실을 서성이는 민혁을 보고 솔은 신발을 갈아 신으며 말했다. 왜 사직했어? 결정했어요. 이 집 재정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희생할 필요 없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그럼 큰 결정할 때 왜 나를 배제했어요? 응급 상황이었다고 했잖아. 됐어. 솔이 말을 끊었다. 변명은 이젠 듣기 싫어요. 그래서 사직한 거야? 솔아. 그 직장 얼마나 어렵게 구한 거였는데. 왜 안 된다고? 어차피 번 돈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생활 압력이 엄청 커질 거야. 게다가 선우가 말을 이어갔다. 나는 한동안 여행 다녀올 생각이야. 여행.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여행. 그건 내 알바 아니야? 선우는 어깨를 으쓱였다. 나만의 비자금이 있어. 한두 달 정도 해외여행 다니기엔 충분해. 해외. 선우야. 미쳤어. 민혁이 벌떡 일어섰다. 왜 안 돼? 나는 지금 직장 없이 한가해져서
딱 세상 구경하러 다니기 좋을 때잖아. 하지만 우리 엄마는 아직 병원에 계신다고. 그건 너희 집 사정이지 내 일은 아니야. 선우는 차가운 목소로 말했다. 선우야. 제발 이러지 말고 얘기 좀 하자. 어제 일은 내가 잘못했다 인정해.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돈은 이미 다 넘어간 거잖아. 선우가 고개를 저었다. 내일부터 파리로 출발할 거야. 비행기 표는 이미 예약해뒀어. 선우야. 가지 마. 지금 우리 엄마 병원에 계시는데 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 내가 도움 필요할 때는 나를 찾고. 돈 쓸 때는 생각도 안 했잖아. 민혁은 할 말을 잃었다. 민혁 씨. 난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내일 떠날 거예요. 선우는 침실 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밤. 선우의 친구들이 그녀의 해외 이소식을 접하고 모두 충격에 빠졌다. 선우야. 갑자기 왜 해외 간다는 거야? 절친 지은이 전화로 물었다. 마음 좀 쉬려고. 그런데 직장은 어쩌고? 민혁 씨는 동의했어? 직장은 그만뒀고. 민혁 씨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뭐? 사직했다고. 선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깨달은 게 있어서. 내 인생을 오직 타인을 위해 살아선 안 된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민혁이 일어나 보니 선우는 이미 여행 가방을 끌고 문을 나서려고 준비 중이었다. 선우야. 정말 가는 거야? 응.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 건데? 잠시 별거 하는 걸로 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선우야. 제발 가지 마. 앞으로 모든 결정을 너랑 상의하게 약속해. 이젠 늦었어요. 선우가 고개를 저었다. 민혁 씨. 한번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는 법이에요. 말을 마친 선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집을 나섰다. 선우는 정말로 떠났다. 파리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그날 밤. 장민혁은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전례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임선우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다음 날 병원에 간 장민혁을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아. 선우가 왜 안 왔니? 그는 말을 더듬었다. 그쪽 일이 있어서요. 얘야. 선우는 좋은 아이야. 꼭 잘 대해주렴.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힘겹게 속삭였다. 몇 년 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희생한 게 얼마인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후. 이지은의 전화가 걸려왔다. 장민혁 씨. 선우가 SNS에 에펠탑에서 커피 마시는 사진 올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황급히 확인한 임선우의 SNS에는 우아한 원피를 입고 카페 테라스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좀 쉴 수 있겠다. 라는 캡션과 함께. 뭐라고요? 선우랑 상의도 없이 1억 2240만 원을 옮겼다고요? 이지은은 사정을 듣고 경악했다. 그게 두 분이 3년 넘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틀렸어요. 하지만 지금 전화를 받지 않아요. 밤늦게야 겨우 연결된 통화에서 장민혁이 허겁지겁 말했다. 선우야. 드디어 전화 받았어. 임선우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무슨 일이라도. 괜찮아. 파리는 어때?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네요. 언제 돌아올 거야? 조심스럽게 물은 그의 질문에 몰라요. 한 달일 수도, 2달일 수도. 기분 따라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한 달이라니. 그렇게 오래 있을 순 없잖아. 왜 못해요? 전 이제 자유해요. 마음 내킬 때까지 있을 거죠. 정말 잘못했어. 돌아와 줘. 뭘 잘못했는데요? 내 허락 없이 공동 자금을 쓴 거.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을 꼭 상의할게. 약속. 임선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다. 민혁 씨. 여기 에펠탑 아래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어요. 알겠어요. 삶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절약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의사결정에 끼워주지 않는 사람도 없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난 내가 필요해. 어머니도 병원에 계시고 압박감이 너무 압박감.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전해졌다. 3년 동안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어쩔 건가요?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조차 허락을 구해야 했던 날들 기억나세요? 소라. 내가 힘들었을 거란 걸 알아? 이제야 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게 됐어? 임선우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났다. 알아. 오늘 정말 예쁜 원피스를 샀는데 500유로나 했어? 500유로? 장민혁이 소리쳤다. 그건 몇만 원인데. 그래. 예전의 나라면 절대 이런 비싼 옷을 사지 않았을 거야. 임선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 돈으로 마음껏 사고 싶어. 소라. 이렇게 돈을 쓰는 건 너무 무모해. 무모하다고? 임선우는 조소를 머금었다. 장민혁 씨가 1억 224만 원을 한 번에 이체했을 때는 왜 그런 말을 안 했어? 그건 어머니를 치료하려고 한 거였잖아.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임선우가 말을 끊었다. 난 지금 잘 지내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소라. 아직도 날 사랑해? 장민혁이 갑자기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장민혁 씨. 나 피곤해서 쉬어야겠어. 소라. 잠깐만.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겨 있었다. 장민혁은 핸드폰을 움켜쥔 채 응접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내의 경쾌한 목소리가 오히려 깊은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과 가정, 결혼 생활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이런 깨달음에 장민혁은 생애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공육 장민혁은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채 다음날 다크서클을 띠고 출근했다. 사무실에서도 계속 멍하니 있다가 파리에서 즐겁게 여행하는 임선우의 사진과 냉담한 말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료들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물어봤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장민혁은 어둠 속에 침묵에 휩싸인 집안을 바라보며 공허함을 느꼈다. 침실로 들어가 보니 옷장에 임선우의 옷들이 반 이상 사라진 상태였고 화장대에는 텅 빈 화장품 병들만이 전 주인의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잠에서 깬 장민혁은 다시 임선우의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 찾으세요? 장민혁은 얼어붙었다. 몇 초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저, 임선우 씨랑 통화하고 싶은데요. 제 아내 번호인데요. 아, 임선우 씨 남편이시군요. 남자는 태연하게 말했다. 임선우 씨는 지금 샤워 중이세요? 전해드릴 말씀 있으세요? 장민혁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도대체 누구시죠? 왜 제 아내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낄낄대며 웃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파리에서 만든 친구일 뿐인데 호텔에서 같이 쉬고 있는 거죠. 혼자 여행하면 외롭잖아요. 같이 있으면 덜 외롭지 않겠어요? 거짓말. 임선우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하. 믿거나 말거나. 남자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어쨌든 임선우 씨는 행복해하세요. 자꾸 전화하면 기분만 망치니까 그만두시죠. 뚝. 단절음이 울렸다. 장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은 이미 꺼져 있었다. 분노에 찬 그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지고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쥔 채 깊은 고통과 절망에 빠져들었다. 임선우가 파리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을 거라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남자의 마른 가시처럼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그렇게 아름답던 순간들도 이제는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다. 1억 2240만 원 예금을 상의도 없이 옮겼던 자신의 행동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떠나보내고 가족에 대한 희망까지 앗아간 건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다. 한편 파리 호텔에서 샤워를 마친 임선우는 장민혁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발견했다.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냐? 당장 돌아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읽자 그녀는 입가에 비웃음을 띄웠다. 지금 와서 다급해하네? 돈을 옮길 땐 내 마음 따위 안중에도 없었잖아. 난 여기서 잘 지내니 괜히 연락하지 마. 메시지를 보낸 그녀는 침대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 남자는 여행 중 우연히 알게 된 평범한 친구일 뿐이었다. 같은 호텔에 머물며 가끔 관광을 함께 했을 뿐인데 일부러 전화를 받게 한 건 장민혁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었다. 자신이 지나쳤다는 걸 알면서도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7일 후 장민혁의 어머니가 퇴원했다.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모시는 길에 어머니의 허약해진 모습에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민혁, 선우는 아직 안 돌아왔니? 어머니의 물음에 그는 망설였다. 여행을 좀 더 다녀올 거래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 탓이야. 내가 아팠던 덕분에 너희들 삶이 이 지경이 되다니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민혁의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 매일 보내는 사과 문자는 익십히거나 냉담한 답장만 돌아왔다. 업무 실수가 잦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자 동료들은 휴가를 권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임선우 생각으로 가득했다. 파리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임선우는 루브르 박물관을 거닐다 프랑스 남자 마르크를 만났다. 예술가인 그는 적극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이어갔고 세느강 보트놀이와 샹젤리제 거리 쇼핑을 함께하며 점점 마음을 열어갔다. 로맨틱한 분위기에 취한 그녀는 장민혁에 대한 미련을 서서히 잊어갔다. 8장. 소식을 접한 장민혁은 즉시 비행기를 예약했다. 10시간의 긴 비행 끝에 파리 공항에 내린 그는 SNS 사진을 분석해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을 샅샅이 뒤졌다. 체력이 고갈되던 그 순간 한 커피숍에서 들려오는 중국인들의 대화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 들었어. 요즘 중국 여자랑 프랑스 예술가가 자주 어울려 다닌다던데. 각종 행사에 함께 나타난다더라. 그래. 나는 생강변에서 그들이 키스하는 걸 봤어. 정말 달달해 보이더라. 장민혁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상이 바로 임선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보니 그들이 말하는 중국 여자의 외모가 임선우와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민혁이 행방을 묻자 두 사람은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파리 예술계에 물어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했다. 파리 예술계를 샅샅이 뒤지던 장민혁은 지칠 대로 지쳐 포기하려는 순간 한 작은 갤러리에서 임선우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임선우랑 마크는 파리 교회 예술마을에 자주 가요.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차를 빌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예술마을. 갤러리와 아틀리에가 줄지어 선 거리에서 민혁은 마침내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가는 임선우와 마크를 발견했다. 분노가 치민 그는 달려가 외쳤다. 솔, 지금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란 두 사람이 돌아보았다. 임선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 왜 여기에? 내가 어디 있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널 찾아다녔는지 알아? 이 남자는 누군데? 이제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임선우가 마크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크는 내 친구고, 우린 지금 행복해. 더 이상 엮이지 마. 행복이라니. 우리 부부가 아닌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배신. 임선우가 비웃었다. 1억 2240만 원을 내 동의 없이 빼간 건 누군데? 우리 공동 재산을 혼자 처리할 때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했지? 솔. 내가 잘못했어. 엄마 생명이 걸린 급한 일이었어. 장민혁이 허겁지겁 설명했다. 다시 시작하자. 제발. 이미 늦었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난 여기서 잘 지내. 옛날에 숨막히는 삶으로 돌아가긴 싫어. 마크가 불완전한 한국어로 말을 걸었다. 당신 떠나주세요. 전 임선우에게 행복 줄 수 있어요. 이성을 잃은 장민혁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임선우가 마크 앞을 가로막았다. 민혁, 그만둬. 건드리면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모습을 본 장민혁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렸다. 발걸음을 멈춘 그는 눈물 어린 시선으로 물었다. 솔,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3년 동안의 우리 사랑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라지는 거냐? 임선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장민혁 씨, 감정이 하루아침에 생기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치유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어쩌면 나중에 친구로 지낼 수 있겠지만
지금은 혼자 있기를 원해요. 말을 마친 임선우는 마크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다. 장민혁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게 된 것만 같았다. 장민혁은 예술마을에서 며칠을 보내며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했다. 임선우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자신의 경솔한 결정을 후회했다. 파리를 떠나기 전날 그는 마지막으로 임선우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임선우와 마크의 집을 찾아간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마크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또 왔어요? 임선우 씨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마크는 망설이더니 결국 그를 안으로 들였다. 임선우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물었다. 왜 왔어요? 만나지 말자고 했는데.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가기 전에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과 상의도 없이 예금을 옮긴 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임선우는 진심 어린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파리에서의 삶은 즐거웠지만 가끔 장민혁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배신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시간이 필요해요. 게다가 지금 마크와 함께하는 것도 행복하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거예요. 장민혁이 떠난 후 임선우는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다. 한국으로 돌아간 장민혁은 침묵을 지키며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다. 매일 메시지를 보내 근황을 전하고 그리움을 표현했지만 답장은 항상 냉담했다. 파리에서는 마크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함께 전시회를 다니며 작품을 만들고 로맨틱한 레스토랑에서 프러포즈를 받는 순간이 왔다. 마크가 반지 상자를 열며 말했다.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임선우는 뜨거운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대답을 주저했다. 마크의 진심은 분명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장민혁과 공동 목표를 위해 아파트 계약금을 모으던 시절이 맴돌고 있었다.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갔다. 솔은 장민혁을 떠올렸다. 그들이 함께했던 약속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과연 과거를 정말로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솔, 당신의 마음 정말 감사해요. 장민혁이 말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잘 생각해봐야겠어요. 장민혁은 약간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솔의 결정을 존중했다. 알겠어요. 솔, 기다릴게요. 어떤 선택을 하든 변함없이 사랑할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 솔은 결심을 했다. 장민혁과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파리에서의 나날들 속에서도 여전히 장민혁에게 마음이 묶여 있음을 깨달았고 함께 보낸 따뜻했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예고 없이 찾아온 장가의 옛집.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 속의 묘한 낯선 기분이 밀려왔다. 거실 벽면에는 결혼식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고 사진 속 두 사람의 환한 미소에서 행복의 여운이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퇴근길에 들어선 장민혁이 거실에 서 있는 솔을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솔, 돌아왔어. 눈시울이 붉어지는 솔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 오빠, 내가 왔어요. 장민혁은 허둥지둥 달려와 그녀를 꽉 안았다.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정말 보고 싶었어. 따스한 품 안에서 솔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파리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오빠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너를 사랑해. 장민혁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속삭였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을 되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 다시 시작해보자. 응. 솔이 눈물을 닦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하지만 이번엔 반드시 서로 의논하면서 가요. 예전처럼 혼자 결정하는 일 없이요. 약속할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 헤쳐나갈 거야. 두 사람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과거의 시련은 오히려 그들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길 앞에 펼쳐질 미래가 빛날 것임을 둘 다 확신하고 있었다.